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심장성 쇼크 두 번째, 수축기 혈압이 90에서 110mm의 지지이면서 쇼크의 임상 증상이 없는 환자와 관련된 치료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쇼크의 임상 증상이 없는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크의 임상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빈맥, 이 빠른 맥과 함께 가쁜 호흡, 얕고 빠른 호흡이 동반되면서 차고 축축한 피부, 적절한 관류가 피부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차고 축축한 피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축기 혈압은 90에서 110, 우리가 90 이상을 90을 이제 임계점으로 두고 적절한 관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90으로 9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90 미만이 된다면 뇌 관류나 혹은 다른 장기로의 관류 부족으로 보여지고요. 90 이상이라면 지금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관류는 이 사람이 생존할 만한 관련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약간의 저혈압, 뭐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120에 80은 이제 정상 수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20은 안 되는데 수축기혈압은 120은 안 돼서 110이고 그래도 90은 넘는 이런 상황인데 뭐가 없다? 쇼크 인상 증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만 올려주면 되느냐, 인상 증상은 이제 쇼크의 인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혈압만 올려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은요. 수축기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전에 90 미만 환자 처치했던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액을 빠르게 투여하고 난 후에 반응이 없으면 혈관 수축제를 심근수축력, 그 다음에 혈관수축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투여하면 되는 거고, 자, 수축기 혈압이 110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폐부종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두 번째, 이 첫 번째 90 미만에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혈압을 오르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처치하는 것과 다르게, 그거와는 좀 다르게, 물론 이것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심근수축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심장성 쇼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근수축력과 혈관수축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약제를 쓴다거나 베타 수용체, 알파 수용체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볼륨 자체를 늘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폐부종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물론 이 110 이상으로 유지될 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있는 환자, 90 미만인데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수축기압이 110mmHg 이상인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봅시다. 수축기압이 110 이상이면서 자심실부전에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 이 자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알 수 있다? 폐부종으로 알 수 있다. 폐부종의 임상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수포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입 근처에서의 이제 혈액이 섞인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될 거는요, 이 앞서 여기 맨 마지막 했던 내용이랑 동일하거든요. 110 이상인데 폐부종이 있다 그러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서 후부하를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전부하고 후부하를 모두 다 감소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어디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MI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심근경색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특히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신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심근허혈에 의한 심근수축자가 발생하므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심근경색 처치하는 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이트로글리세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쪽에서도 신장성 쇼크에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성 쇼크인데 이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신경성 쇼크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축 혈압이 110 이상일 때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니트로프레시드라는 이 강력한 혈관 확장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혈역학적인 감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니트로프리시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니트로프리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건 중에는 이제 혈역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장비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혈압은 항상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장성 쇼크 환자는 110mm Hg 이상의 수축기 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니트로프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확장이 너무 많이 돼버리게 되면 적절한 혈액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신근의 허혈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자꾸만 강조했던 거, 혈액학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응급실에서도, 응급의료 기관에서도 사용 안 한대요.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ICU에서 사용한다. ICU 사용할 때도 여러 이제 전문의들이 고심 하다가 이걸 꼭 써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수축기 혈압과 혈액학적인 감시 등을 해놓고 투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 나이트로글리세린이든 니트로프리시드 같은 경우든 어쨌든 간에 다 모두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저혈압의 가능성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게 좋겠냐? 침시적인 동맥악 감시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뭐 흔히 A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테리를 동맥압을 측정할 수 있는 감시를 해놓고 관찰을 해놓고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10 이상으로 했을 때 맨 처음 초기 1차적으로 처음에 투여할 수 있는 건 나이트로글리세린. 그래서 분당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부터 시작해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씩 증량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으로 시작했으면 15, 뭐 10분 후에 15, 그 다음에 뭐 20 이렇게 증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수축기 혈압이 100mm HG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여량을 조절한다는 거. 이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의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약물이 나이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프루시드였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니트로프루시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아래에 있는데, 맨 처음에 단서가 그냥 아예 맨 처음부터 나와져 버렸죠. 고혈압. 니트로프루시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혈압 응급 환자에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 2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예 고혈압에 의한 자심실 부종 환자나 신근혈 등 외의 원인에 의해서 자심실 부종이 발생한 경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한 고혈압에 문제가 되는 환자에서는 니트로프루시드를 투여하는 것이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점. 원래는 1차적으로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많이 투여하지만 원인 자체가 고혈압이라면 니트로프루시드를 써라. 왜냐? 니트로프루시드는 강력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혈관 이완제로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여하는 방법은 여기 써져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요, 여기 간 기능 이상이나 심기능 장애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간이나 콩팥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에게서의 투여 속도를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장시간 동안 투여하게 되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무슨 독성? 시원함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폐부종의 응급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치료의 목적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폐부종의 응급치료의 목적, 폐부종을 왜 처치해야 되느냐? 폐 활량을 줄이고 전부하를 감소시키고 전신혈관의 저항을 줄이고 후부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심근수축력 감소가 있는 경우에 심근수축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 요 세 가지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폐부종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예요?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이 폐 고임에 따라 폐부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원인인 순환만 제대로 된다면 폐부종은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호흡곤란도 있으니까 뭐 저산소 혈증도 이제 조정을 하겠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순환에 의해서, 관리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관리를 정상적인 관리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래요? 전부하 감소, 후부하 감소, 심근수축력 증가. 요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건 그래도 폐부종 환자잖아요. 폐부종 환자는 뭐가 안 되죠? 이 가스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삼출액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전신에 뭐가 부족하게 되냐?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전신의 산소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은 이 순환을 적절하게 돌리는 거지만, 지금 즉각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거는 저산소증으로 호소할 거기 때문에 저산소증 고정을 위해서 뭘 투여한다? 산소를 투여한다. 그리고 전부와 후부와의 조절을 위해 이뇨제, 혈관 확장제, 심근수축력 증가를 위한 약물들을 투여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뇨제하고 혈관 확장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얘기했던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니트로프로시드 같은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 자신 부전에 의한 폐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했던 내용들과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폐부종이 90 미만인 때 혹은 90에서 110 미만인데 폐부종이 있는 환자는 어떤 처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부전에 의해서 폐부종이 발생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혈액이 찬 거기 때문에 이 순환만 이제 어느 정도 되돌려 준다면 폐부종이 사라질 거예요. 그 대신 이때 그냥 무턱대고 전부와 후부하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하고 혈관 확장제를 혈압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투여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환자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을 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폐부종 환자에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반드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니토프루시드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서 폐부종이 있으면 고혈압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혈압 상태에서는 이 관상동맥의 혈류가 오히려 감소해서 자신실의 허혈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에서는 우선 혈압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폐부종과 관련된 혈관이양제나 이뇨제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자신 보존에 의한 폐부종 환자의 처치에서의 쇼크,
쇼크의 인상짓을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비교적 낮은 혈압, 수축기 혈압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수축기 혈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환자가 평균 혈압이 120에 80이었는데 자신실 부전에 의해서 폐부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폐부종 치료를 위해서 혈관 확장제를 투여를 했는데 이 환자의 혈압이 90으로 뚝뚝뚝뚝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 사용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이전에 했던 것들 있죠. 그 뭐 수액을 투여한다든지 도보타민을 투여한다든지 도파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압을 올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환자가 90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고 뭐 108이나 105나 100 뭐 요 정도에서 유지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혈관 확장제나 이뇨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투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거, 이런 약물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계호흡, 대동맥품 소음 펌프나 체해순환, 자신실 보조구 등의 기계적 순환 보조 방법을 고려해야 되실 것 같고요. 당연히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신실의 부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약물 투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혈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폐부종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산소, 모르핀, 프루스미드, 그 다음에 나이트로글리세린 요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나를 많이 쓰잖아요. 모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몰핀, 옥시젠, 나이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산소 있고요, 몰핀 있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있고요. 그 대신 뭘 쓰는 거죠? 프로세인마이드. 그래서 A가 F로만 변경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소는 당연히 이제 폐부종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산소증을 호소할 거기 때문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핀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제로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혈류량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순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도 이제 관상동맥이나 혈관 확장제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할 때는 뭘 확인해야 된다? 사전에 뭘 확인해야 된다? 혈압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혈압을 확인했는데 90 미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산소 빼놓고 나머지 약물 다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순위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90 미만일 경우에 이런 약물 다 쓰지 못하고 못 쓴다. 혈압을 높이는 약물을 써야 된다. 약질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순위로는 뭐가 있느냐?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밀 투여, 니토풀시드 같은 것들도 쓸 수 있고, 넬시티사이드, 도파민, 도부타민 이 두 가지는 이제 혈압을 증가시키는 약물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암리논도 있는데 암리논도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 컴퓨터성 문제가 생겨서요. 암린 또한 이 디탈리스 디곡신과 동일하게 심근 수축력을 증강시키는 약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응급치료가 나오죠. 응급치료가 나오는데 상태 확인하고 정밀 확인하고 심전도 감시하고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다음 환자의 자세가 있는데 회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환자를 세미팔로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호흡곤란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세 중 하나죠. 여러분들 이제 응급환자 관리학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반자의 자세 같은 경우에는 폐환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로부터 혈액 환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폐부종의 악화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 자세를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소 투여가 나오는데 뭐 메파산소 퍼스시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소 투여 여부를 확인하실 건데 기준점이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인 경우에는 산소 투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산소 혈증 없는 환자에서 산소 투여하면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심박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혈관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저산소 혈증이 아닌 상태에서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산소량이 적절한데 산소가 추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산소량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아진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산소를 세포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혈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데, 확장하게 되면 투각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혈관에 있던 영양분들이 세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단단하게 조여져서 이 혈관 내에 있는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니까 세포에게 굳이 산소를 전달하려고 혈관을 수축할 필요가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혈관을 수축해서 산소를 바깥으로 보내지 말고 세포에게 전달하지 말고 그대로 다시 내뱉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정상인 이 산소 포화도, 정상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보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혈관 수축을 야기함에 따라서 심박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낮거나 말초순환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ABJ를 통한 이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염기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은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수치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다른 환자의 상태나 환경적 요소에 변화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산소 투여할 때 뭐 산소 투여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마스크 종류를 선택을 하셔서 뭐 리저브 백을 쓸 건지 심플 마스크를 쓸 건지 아니면 디맨드를 쓸 건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서 산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탄소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과탄소 혈증을 만들어지거나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산소 투여에도 불구하고 동맥혈 산소압이 60ml HG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 양압 환기를 하기 위해서 CPAP을 사용한다거나 기계호흡을 할 수가 있고요. 기계호흡 중에서도 환자의 동맥혈 산소압을 60ml HG 이상을 유지할 수 없다면 호기만 양압 치료를 해야 된다. 핍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CPAP이랑 여러분들 핍이랑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아마 전문 기도에서 배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점 언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나이트로글리세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